안녕하세요. 아열람 장한식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현실 경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제는 우리가 풀어가야 하는 숙제인 거죠. 오늘 풀어가는 이야기는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의 경제의 진실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표현은 공정한가? 나라마다 조금씩 특성은 다르지만 세계 경제 선진국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체제는 공장과 설비, 토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지배하는 이들에게 궁극적인 경제적 권위가 주어진다. 한때는 소유자들이 관리를 했지만 이제 규모가 일정 이상 커지고 업무도 고도로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 경영진이 관리를 맡고 있다. 즉, 현대 기업에서 사실상 권력을 쥔 자들은 자본의 소유자가 아닌 경영자들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고 용어가 불러일으키는 불쾌한 역사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점점 자신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경제학자, 기업 대변인, 신중한 정치가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은 이제 경제체제를 시장체제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더구나 명민하고 의견이 분명한 체제 옹호자들은 자본주의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상인의 시대를 거치면서 상품의 제조, 구매, 판매, 그리고 운송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되면서 출현했다. 그 후 직간접 소유권을 기반으로 권위를 획득한 기업가들이 등장했고 힘든 노동 외에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 당연히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서 억압을 겪게 되는 노동자들이 등장했다. 특히 유럽에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소유주의 권력과 노동자들이 존속성을 거칠게 인정하는 표현이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역시 19세기 후반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노동자들만이 자본주의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 대중들 또한 이런 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가격, 즉 비용의 착취를 의미했다. 석유재벌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담배재벌 듀크와 같은 이들이 행한 독점 내지 준독점 형태의 대중들은 거부 반응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철도업계의 거물들, 금융업의 JP 모건과 그의 라이벌들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1907년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집단 도산 위험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착취적일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자기 파괴적 속성을 갖는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20세기 시작될 무렵 광범위한 법률 제정이라는 형태로 미국식 대응이 시작되었다. 셔먼 독점 금지법은 독점적 경제의 악용을 막고 처벌하려고 했다. 1913년에는 금융업계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었고 웰슨 대통령 재임 시기에는 강력한 규제 기능을 가진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자본주의의 명성은 극도로 추락하여 공화당원들조차 그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민주당에 동조하거나 때로는 앞장서 행동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응으로 법률이 제정되고 자본에 불리한 판결과 규제가 등장했는데 유럽에서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그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평판에 먹칠한 사건들로는 플로리다의 부동산 투기, 기업과 산업계의 커지는 발언권, 그리고 1920년대 후반의 과열된 주식시장 등을 들 수 있다. 마침내 1929년에는 주식시장 대폭락을 시작으로 10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미친 대공황이 발생했다. 자본주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불완전한 체제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기저기서 자본주의를 대체할 온화한 이름을 찾으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자유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름이 아니었다. 기업 결정에서 자유의 의미를 확신을 주지 못했다.
유럽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온건하게 통합한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회주의를 수용할 수 없었다. 그 몇 년간 뉴딜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이 명칭은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와 그 동조자들을 상징하는 명칭이었다. 따라서 시장체제라는 상당히 학구적인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이 표현에는 어떤 불리한 역사가 없었다. 아니, 아예 역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사실 더 이상 의미 없는 표현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 용어가 선택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시장은 적어도 화폐가 발명된 이래 인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처음 화폐가 발명된 곳은 기원전 8세기 리디아로 알려져 있다. 시장은 존경받을 정도로 오랜 기간 존재해 온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경제, 교육에서 시장은 소비자 주권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어떤 제품을 제조하고 구매하고 판매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소비자가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제품 혁신과 변형은 중요한 경제적 기능이며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개발하지 않으면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제조업자는 어디에도 없다. 또한 기존의 제품 수요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벌어진다. 그것의 일환으로 광고와 판촉과 텔레비전 등 소비자 조종의 세계가 등장한다. 소비자 주권과 시장 주권이 손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제조회사와 업계가 독과점, 디자인 차별화, 광고, 판매와 프로모션 같은 수단들을 동원해서 가격과 수요를 결정한다. 이는 심지어 정통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다. 시장 체제를 자본주의에 대한 온화한 대안으로 명명하는 것은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이를 통제하려는 생산자 권력이라는 추악한 기업의 실체를 감추려는 치사하고 무의미한 변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입 밖에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날 경제 토론과 교육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시장 체제다. 이런 체제가 노련한 정치 지도자들과 유능한 언론인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체제다. 어떤 개인이나 회사도 지배적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어떤 경제 권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마르크스나 엥켈스가 말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단지 비인격적인 시장과 결코 무죄일 수 없는 사기 행위가 있을 뿐이다. 겔 프레이스에게 듣는 경제적 진실 중에서 경제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경제를 풀어놓는 방법은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경제 논리를 설명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 속에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